오늘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비상경제 대책에 대해서 동국대 최경규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시간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날짜로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충격적으로 1,740조가 넘는 국가 부채가 있었고 재정 적자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수치 자체가 금년도에 발발한 코로나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전히 2019년도 수치로 재정적자나 국가 부채였으니까 상당히 심각한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금년도에 나타난 전 세계 팬데믹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훨씬 더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 지금 그 코로나발 경제 위기 수준은 어떻다고 지금 보시나요? 우선 외국의 그 유명한 경제학자의 경영 경제학자의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하고요. 네. 미스터 둠이라 그러죠. 네, 그 로비니 교수. 네, NYU의 스턴 대학의 루비니 교수가 이게 앞으로 V자 반등은커녕 L자도 안 되고 네. I자 그냥 네. 급전직하로 내려가서 네. 언제 이게 회복될지 모른다라는 이제 아주 부정적인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쪽에 충격이기 때문에 예전에 보지 못하던 충격일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3월 19일에 가장 최악의 수준으로 코스피가 그 당시에 떨어졌고요. 환율이 장중에 1290 1200, 그러니까 1300까지 네, 다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볼 때 그 임팩트도 마찬가지지만 속도를 볼 때 예전에 외환위기라던가 7년, 8년의 금융위기 이런 때보다도 2배 내지 3배 정도로 추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전대미문의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다 라는 예상도 내놨었고요. 현재는 그래도 좀 많이 안정세를 찾아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환율을 체크를 해보니까 116 그리고 코스피도 한 1800 안팎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많이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낙관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또 이게 실물에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은 현재 이 위기는 말하자면 1층도 아니다, 지하실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계십니다. 지금 주가가 좀 회복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금년도에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있은 다음에 전 세계의 저점 대비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 코스닥이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급등을 했는데 한국이 코로나를 관리를 잘해서 이렇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동학 개미 혁명, 개미들이 워낙 주식을 많이 사서 외국인들이 17일 연속 그 매도하는 거를 전량 받아내면서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안정권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이 사태가 조금 위험해 보이니까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자제 권고를 내고 그랬는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수치상으로는 안정적인 거로 보이는 상태죠.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학자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다우를 기준으로 볼 때 짧은 기간 동안 20%가 다시 상승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볼 때 V자 반등 또는 나이키 반등이라고 그러죠. 아주 조금 슬로우하기는 하지만 그런 반등을 이제 예측해주는 그런 숫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도 본격적으로 이 팬데믹이 완전히 진정된 것이 아니고 국지적으로 계속 또 발발이 되는 곳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될지는 우리가 앞으로 방역이라든가 또는 이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 위기가 진짜 좀 순조롭게 지나가느냐 아니면은 경착륙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게 달라지겠죠. 지금은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그 위기의 발발 원인의 가장 커다란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예전에 외환위기 그리고 2007년, 2008년의 금융위기 이제 이쪽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실물 경제는 그래도 이 펀더멘탈에서 굉장히 사운드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 3년 동안 반기업 정책을 많이 썼고
또 최저임금제라든가 52시간제 준수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기업의 자율성도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된 상태에서 기업의 펀더멘탈이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체질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이고요. 또 다른 한쪽 면은 이전의 위기들이 수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은 금융에서 시작을 해서 금융을 통한 어떤 컨테이전이 일어났었다면 지금 현재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공급망을 통해서 위기가 스프레드되고 있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각국이 서로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특히 중국이 우리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세계 공장인 중국 쪽에서 많이 그동안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 팬데믹 때문에 공장이 멈추고 나니까 그 부품을 받아서 조립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현대라든가 이런 데도 또 다른 외국에 나가 있는 곳에서도 스탑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잠정적으로 스탑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물 쪽에 지금 스프레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식시장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떨어지는 추락 속도도 빠르고 개미 동학혁명에 의해서 다시 반등하는 속도도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우리나라가 그때 추락 속도가 빠를 때 이유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경제 그 체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률에 대한 그 전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뀐 상태였었습니다. 거기다가 환율이 올라갔죠. 한화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약세가 되면서 양쪽에 기업의 수익률 약화 그리고 이 환율 이런 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뺐고요. 특히 우량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물론 그거를 개미들이 많이 받아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 같으면은 보통 팔고 그것이 국내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론 본국에서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유출이 됐었고요.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은 주식에서 손을 빼는 현상이 한국에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손을 빼는 현상도 좀 보이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뭐 특이한 현상으로 개미라는 이런 그 보니까 한 2, 3개월 동안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던 자금이 17조, 18조 정도 되는데 그 전액을 개미가 다 받아주는 기현상이 생기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6조 한 6, 7천억을 매도를 했는데 그거를 100% 개미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 이런 현상도 있고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도 4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개미들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량 주식들도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해외로도 진출해 보자. 그래서 해외도 15조 원이라는 그 미국 주식을 담고 그래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너무 과열 현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런 차원 때문에 그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평가는 조금 판단하기가 좀 이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사실 10년 넘게 뭐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이 주식시장이 주가가 거의 계속 그렇죠. 우상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또 버블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유니콘 기업들 그런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미래 가치에다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없지만 굉장히 이 주가가 높아지는 이런 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월가 쪽에서는 그때 한참 우상향하던 이 부분에서 많이 빠져서 버블도 빠졌고 또 경제의 위기도 반영이 됐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다시 반등이 될 때 과연 어떻게 반등이 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국내 상황을 잠깐 보면 아까 최 교수님 언급하셨지만 우량 기업들에 대한 채권도 잘 안 팔린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폭락해 있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도 쉽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그 금리 뭐 이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자금 조달
나오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회사채를 발행할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해도 팔리지도 않고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예요. 그 단기 외채가 도래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장기 외채 중에서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이 한 116조 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사실은 비우량 등급의 그 채권이 한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80조 정도가 도래하고 있고 비우량 등급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이제 미래 가치라든가 미래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다시 리볼빙이 된다거나 또 팔리거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워낙 비관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 외국에서 지금 외국의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또 뭐 우량 공기업이라고 하는 공기업조차도 지금 계속 신용 등급을 신용등급이 강등을 낮아지고 시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채권 시장이 좀 마비가 된 상황이고요. 이런 부정적인 전망 그리고 현재 급박하게 도래한 이 채권 시장에서의 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기업 부도나 또 실물을 해치게 되거나 연쇄 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또 실업률로 전이가 될 거고요. 이미 미국 같은 나라는 실업률이 뭐 사상 최고로 네. 실업률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어제 뉴스로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의 70%를 6개월간 유급 휴가를 준다. 사실은 유급 휴가를 하는 것도 정부가 그 특별 재난 상황에서 특정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국내도 그런 조짐이 보이기도 하는데 좀 그 위험한 상황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전망에 대한 부분을 지금이 전망이 아까도 그 V자 반등도 얘기하셨고 I자 뭐 스워시도 있고 L자도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거는 최근에 내놓은 거는 금융당국에서 L자형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수치상으로는 V자 반등을 특히 우리나라는 V자 반등을 보이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될지 이게 동학개미 혁명이 성공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V자로 갈지는 아직은 뭐라고 판단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상황이라든가 좀 글로벌하게 그 매크로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짚어주신다면 어떤 코멘트를 해주실까요? 네, 미국의 경우에 아마 이제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2.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죠. 네.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상원, 하원을 다 같이 통과했죠? 네네, 네. 각각 통과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돈 문제 말고 프로세스의 면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네.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추경이라든가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잡음도 많이 들립니다. 그 경제수장이라고 하는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와의 합의되지 엇박자, 않은 네, 부분들이 네. 엇박자가 나타나고요. 정부와 의회와 또 엇박자가 나타나고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그 특유의 시, 행정, 경제적인 이런 면에서 아울러져서 그리고 또 총선이 4월 15일 다음 주 수요일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 시점상에서 나타나는 그 양측의 알력 또는 패권 싸움 이제 이런 것과 함께 이제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 하원 전에 2번 이 플로어에 올리는 것조차도 실패를 할 정도로 아주 진짜 격렬하게 경론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양측이 서로 원하는 것 또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경기 부양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비를 진작을 시키고 나중에 서스테이너블한 경제 성장과 연결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플로어에 올라왔기 때문에 상원 하원을 통과할 때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지금 이 정책만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는 네. 추세거든요. 이자율 낮추면 우리나라도 이자율 낮추고 천문학적인 레스큐 빌이 긴급재난자금이요? 네, 긴급재난자금이 이제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뭔가 이렇게 호응하는 그런 식의 정책이 나오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워야 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돈을 천문학적으로 뿌리고 한다 그래도 커다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부채가 상당히 높아져서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위기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돈을 이렇게 무제한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은 이해는 되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는 없고 특히 그 정치적인 상황하고 맞물려서 혹자들은 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안은 나와 있는데 보통 얘기하는 대로 그냥 총론은 다 찬성하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진행되는 건 전혀 없고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또 말 바꾸기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 상황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 조금 그 미국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이 상하원을 통과해서 그 긴급 재난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미국은 비교적 순조로워 보이는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편다라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통과한 슈퍼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요. 성인 1인당 7만 5천 불 정도의 소득을 가지는 모든 개인에게 1,200달러를 주고요. 아동에게는 500달러 지급한다. 사실 이 가이드라인이 심플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재난자금을 주는데 상위의 30%를 제외한 70%를 준다. 그런데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뭐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한다, 건강보험료를 한다, 거기에서 네. 금융자산은 뺀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모호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는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에 받는 사람도 받는 사람이지만 또 못 받는 사람 또는 그 마지막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불만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실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긴급 재난 자금인데 지금 얘기는 5월 달이 될지 6월 달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정부에서는 한 3, 4주 안에 한 달 안에 집행을 하고자 한다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가이드라인 기준조차도 확실치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근데 그걸 미국 쪽을 보면은 7만 5천 불 이하인 사람들에게 1,200불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것을 집행할 것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부양책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시면은요. 그 산업계의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 보증 그리고 아까 한항공도 말씀하셨지만 이 항공계 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쪽 항공사라든가 그 특정 어떤 산업에 대한 그 지원이 좀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3,700억 달러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실업자들에게 주당 600달러 정도의 실업급여가 추가 지급이 되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의료기관 그러니까 19 대응 의료기관에 한 1,500억 달러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거를 1.2조 달러 대비 계산을 해보면은 한 7%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한 130조, 140조 정도가 앞으로 뿌려질 것이다라고는 했는데 그 중에 들여다보면 이 코로나 대응 의료 기관에 지원이 되는 금액이 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5배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물론 지나가고 나면은 또 잊혀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팬데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주기적으로 있는 나타나고 더 심하게 또 더 길게 임팩트도 강하게 나타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회에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창문이 열린 셈이죠. 근데 이런 때에는 팬데믹 또는 방역 이런 데에 철저한 대응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원을 통과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 연준에서 파격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나라도 따라갔지만 제로 금리에 거의 이제 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7천억 달러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투자 등급에 대한 회사채 시장을 지원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런 그 미국이 쓰겠다는 정책은 2008년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을 많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나와 있고 미국을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수준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특이한 이런 그 아이디어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지 조금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처음에 선 조치 있었고 추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이걸 통해서 20조, 그 다음에 11.7조 추경, 1차 추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회의에서 한 50조 정도,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60조 정도 해서 총 132조, 그 정도가 지금 투입될 예정이고요. 아직
3차 회의 때 나왔던 얘기는 아마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긴급 재난 기금을 이제 더 10조 이상 늘리겠다는 10조 이상 늘리겠다. 그걸 이제 2차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2차 추경을 하겠다라고 발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야, 그다음에 행정부, 그러니까 국회 서로 다 합의가 되고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없던 일이 되던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추경이 일어나게 되던 사실은 누가 돈을 투입하느냐 이걸 보게 되면은 재정에서 한 60조, 70조 정도가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적자가 상당히 심각해서 지금 긴축을 해도 모자란 판에 뭐 씀씀이는 상당히 많아지게 생겨서 재정에 대한 부분 건전성이 아주 취약해지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뭐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비켜가기 위해서 돈을 쓰고 나면 다른 부분을 엄청나게 쥐어짤 수밖에 없는 긴축 재정에 들어갈 것이냐. 그런데 코로나만 끝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긴축을 한다는 건 어렵고 결국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이 천문학적인 돈에 대한 증세 생각만 해도 좀 뭐 골치가 아파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정부가 뭐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 대책이라든가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나요? 그 올해 2020년도 예산에서도 이미 적자 재정, 적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 지금 132조, 뭐 거의 140조에 해당하는 그다음 2차 추경까지 포함이 된다면 140조가 넘는 이런 쪽에 재원 담당 주체별로 보게 되면은 금융기관에서 마련을 하는 것이 76조 정도 되고요. 한국은행에서 5조 정도 최종 대부자로서 발권력을 가지고 이제 양적 완화에 돈으로 뿌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정에서 한 58조 내지 60조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적자 예산이 됐고 특히나 기업의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법인세를 더 높인다거나 정말 마른 수건을 또 쥐어짠다거나 한다고 해서 근데 세수가 이미 책정되어 있는 세금도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서 세수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은 아주 엄청난 증세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려면. 그래서 지금 현재도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 OECD에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더 높일 수 있는 여력도 없거니와 높인다고 한들 수익률 자체가 낮아져서 세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예산, 적자 재정이 되는 거는 눈에 아주 확실하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 부채를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재정 위기가 바로 코앞에 왔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위험 수위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생각을 할 때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4%를 넘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굉장히 약화가 된 상태고 재정도 앞으로 이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뒷받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가 채무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 도입 등을 통해서 재정 건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국가 부채 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국가 부채라고 하면은 공공기관의 국가 기능 또는 중앙은행 통화정책, 공무원 국민연금 충당금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할 경우에요. 이미 11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채무 전망을 볼 때 유로존 가입 기준을 보면은 국가 부채를 GDP 대비 4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가 부채 면에서 볼 때는 이미 110%를 넘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다 제외했을 때에 국가 부채는 유로존 가입 기준인 40 이미 훨씬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로 볼 때 정부에서는 40% 자체 넘는 게 바이블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 상황이니까 좀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어떤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를 약간 혼용해서 씁니다. 혼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40%는 넘었지만 뭐 외국의 경우에는 100%도 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40 말하는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아니고 국가 부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국가 부채 면에서
정부에서 보던 국가 채무변에서 보던 현재 우리가 아까 적자 예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또 적자 예산, 적자 재정이 될 거를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위기 상황이지만 재정에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무차별적으로 또 승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면에 돈이 투입이 되는 거는 굉장히 이 현재로서도 우려가 되지만 이것이 앞으로 서스테이너블 그로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위기를 극복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체질이 약화가 되고 숫자면으로도 여러 가지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정부 경제 이거를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면은 그래도 스무스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요? 지금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갔었던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든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팬데믹 사태 때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전에도 이제 중국의 어떤 매력이라고 했었던 낮은 그렇죠. 임금, 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년에 거의 10%씩 상승을 하면 이제는 그런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유턴을 해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이걸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 기업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경우에 기업 생태계를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요. 네. 기업 생태계를 좀 활력 있게 만들고 또 규제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반기업에서 친기업으로 정책 전환이 일어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리쇼어링이 일어나게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보통 동남아 쪽으로 나가고 그렇죠. 있고 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가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한국 기업도 지금 리쇼어링보다는 지금 그런 쪽으로 또 지금 다른 다시 쪽으로. 릴로케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고 또 유치할 수 있고 이런 생태계 마련이 우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죠.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현금을 막 살포하는데 이 현금이 승수 효과도 없지만 승수 효과가 없어도 단기적으로라도 경기 부양적인 그 효과가 있으니까는 지금은 할 수 없이 쓰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의 국민의 빚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 재난 자금도 한 번 줘서 효과가 없으면 또 주고 또 줘야 된다. 그다음에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학습 효과 때문에 돈으로 계속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 이런 긴급 재난으로 지금 보존을 해주는 이런 소득을 기본 소득으로까지 만들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주장하시는 이제 학자나 또는 정책 위반가 이런 분들은 그 근거를 지금 현재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산업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실업률이 이제 높아지고 또 거기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이런 가구 또는 그런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자금을 대줘야 된다. 그래서 기본 생활비를 대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공짜 점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현금 살포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냐면 젊은 사람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구직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역량을 닦는다던가 아니면은 창업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기업가 정신도 굉장히 낮아지고요. 이것이 결국은 아주 장기 성장을 위한 전체적인 토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윈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루즈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경제의 어떤 대전환을 좀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소득 주도 성장이라던가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고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열어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 기업 뭐 리쇼어링도 되고 외국 투자자들도 한국에 대한 어떤 신인도 트러스트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우량 성장을 해야 되지 뭐 지금 그동안에 3년 동안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근데 그 내막을 다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단기성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일회성이고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떤 성장과 연결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체질 강화 이런 식으로 이번 기회가 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국회와 정부, 행정부 내에서 계속 잡음, 엇박자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컨트롤 타워를 뭐 청와대, 행정부 이것이 아니라 진짜 거국 경제 내각에 준하는 이런 컨트롤 타워가 지금 만들어져서 좀 더 거시적으로
그다음에 좀 더 깊게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은 뿌려지는데 또 거기에도 사각지대는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그 상당히 국가적으로 위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인데요. 그래서 기업들도 사실은 조금 그 자성을 해야 되는 이런 거는 이번에 위기에 닥쳐 보니까 오프라인 기업들은 오프라인 기업대로 속수무책이 되고요. 온라인 기업들, 이 플랫폼 기업들은 나름대로 성장을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어서 오프라인 기업들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러한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토 플랫폼 기업들도 나름대로 수익성 강화를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다 남탓만 하고 있었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본연의 거가 좀 부족해서 정부 탓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정부 주도형으로 너무나 계획된 경제로 끌고 나가는데 그게 좀 잘 돌아가질 않으니까 오히려 더 좀 악화가 되는 현상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그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위기 상황의 발발 원인하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 기업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면 어떤 마지막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항상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고요. 이런 지금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다가왔는데 또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혁신 DNA도 있고 또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DNA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DNA를 충분히 발휘를 해서 기업 생태계를 만들고 또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이 돼야지 그걸 끌고 나가고 어떤 한쪽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여러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라던가 또는 그 기득권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키울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정말 시장을 키우고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다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최경규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